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네. 토요일 날 밤 야심한 8시가 됐습니다. 이때마다 잊지 않고 나타나는 저희 레몬 리서치의 수장, 대표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날 저녁 8시면 할 거 무지 많죠? 저녁 드시고 또 다른 약속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때 좀 영화 한 편 볼까? 아니면 또 좀 그동안 밀렸던 혹시 주식 관련된 영상도 좀 볼까? 그런 쪽에서 그래도 저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임 대표님 옆에 계셔서 같이 이제 또 주고받고 티키타카 그리고 또 약간 웃으면 보기 와요 컨셉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하고요. 혼자서 웃으면 보기 오기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보통 보면은 이번 주 한 주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바뀌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거를 조금씩 정리를 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해보고 여기다가 이번 주 특별한 섹터가 뭐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하면서 이를 정리하는 시간. 그래가지고 다른 뭐 주식 관련된 영상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7% 8% 이런 영상보다 저희 요 코너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이 8.15 머니톡의 임 대표님의 야심작 너무 거창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또 2주째 즐겨주시고 다음 주에도 반드시 또 오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다 바로바로 해주시면 저희가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레몬 리서치에서 아침 라이브 그러니까 하시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일주일 내내 나와서 별로 안 바쁘니까 나온다. 바빠도 나옵니다. 대표님이 꼭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7시 20분부터 50분까지인데 30분 동안 알차게 시황 얘기 잠깐 드리고 근데 시황은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또 지난 뭐 특징주 종목들 언급을 드리는데 아마 조금 댓글이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반응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이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 시황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매일 뵙다 보니까 제가 한 주 만에 아니면 또 뭐 한 달 만에 뵙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기 시황이면은 그날 맞춰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약간 기조가 제가 또 추가로 미국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아니 그럴 거면 1월 달부터 빠지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라고 말했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보다 단기적으로 그때 맞게 시황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대응하는 영역은 매일매일 또 트레이딩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성과를 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맞출 수 있는 시황이 같이 이어지면서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걸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기회 되면 좀 긴 시각 쪽에 혹시나 이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시라라는 얘기는 또 조금씩 더 양념으로 말씀드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일의 특징 섹터를 언급을 드리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제가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그래도 오늘도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주도를 좀 더 할 것 같은 쪽을 많이 말씀드리고 파란색은 너무 관심 가지지 말라. 이쪽에서 몇몇 종목 빼고는 별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시지 말라라고 뭐 최근에 생각나는 건 뭐 제지주 같은 경우도 이게 제주주 전반적으로 펄프 가격이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다. 그 중에서 수혜를 받는 거 딱 2개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림 PMP가 가장 큰 수혜고 그 다음에 한솔 제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2개만 잘 가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좀 핵심에 대해서 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드려서 이 섹터 전반적으로 어떤 판단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냐라는 쪽에 조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더 좋으시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가 종목 얘기를 드립니다. 워낙 특히 이제 815 머니톡에서도 조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종목 없이는 제 입장 쪽에서는 안고 빠진 찐빵이다. 예,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개그 없는 김민수 대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매매에 적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일단 종목을 말씀드린 거는 트레이더의 시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염두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끔 매매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거 있죠. 요럴 때는 요 정도가 손절매고 요 정도까지 해서 보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 시각이죠.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또 저뿐만 제가 쓰는 툴뿐만 아니라 다양한 툴을 갖고 있다. 뭐 나는 MACD를 보고 일목균형표를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적으셨다가 혹시 이거를 그 사이에 또한 8시에서 9시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매매할 때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켜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툴도 같이 필요하다. 그걸 적용시켜서 매매하시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냥 수익 나면 파세요. 네, 그게 최고고 요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사람 재미없네. 이 김민수 대표 좀 실망인데 그럴 정도면은 그냥 뭐 짧게 손절 라인 가져가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물론 제가 갓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잘 틀립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번 주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을 텐데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이용을 하셔서 한번 저희 30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먼저 당부의 말씀, 잔소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쭉 지켜보시면은 놈이 아니죠. 본인을 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좀 주식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보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시 20분부터 50분이 가장 조회수가 높지 않을까. 예, 대표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또 일단 이번 주 시장 정리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 글로벌 시장부터 하나씩 요모조모 체크를 해보면서 동향을 확인해보게 되면요. 어제 막 끝난 나스닥 미국 시장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울하죠. 네, 우울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3종 세트를 다 갖춘. 먼저 다우부터 볼까요? 다우 증시도 그나마 좀 그래도 전통 제조업적이고 인플레이션 쪽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선전하다가 다우마저도 이제 흔들립니다. 한 2%대 하락하고요.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에 나왔던 얘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반응을 했다는 기술적인 자체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후진 이렇게 매물 압박이 큽니다. 게다가 또 지금 저희 가장 큰 화두는 나스닥이죠. 지금 나스닥을 보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좀 중요한 중기 저항선을 한 번도 시도를 못하고 살짝 들어오자마자 거기서부터 밀려 내려가는 이런 패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렇게 한번 이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 징후가 나스닥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51%에서 52%까지 늘리면서 제 기준으로는 거의 좀 많이 확신에 찬, 아무래도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 영상이 하나 따로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저는 제가 댓글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제 댓글 관리를 제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보내줘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 욕 아니면 부정적인 거죠. 예, 그 중에 보면은 아니 이제 와서 무슨 하락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 시황 포인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준비할 거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동안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50% 갈 때까지 몰라 방치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0%짜리 주식을 조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뭐 정리하라고 그래서 이거 다 손절해버려서 또 확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또 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추가 하락하게 되면 좀 더 싸지게 돼 보니까 그 싸진 가격대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약간 단기적 시황 포인트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또 제 단기 관점 쪽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뭐 자꾸 방어하고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나스닥 기준이 지난번이 12,500선인데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이탈했다가 밑에서 한번 저점 더 만들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거래 보세요. 거래도 지금 완전 실종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못 따라옵니다. 매도만 있고 매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쪽의 반응이다라는 점을 한번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S&P 500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에서 우리 멀어지고 있어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걸 암시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들 미국 시장은 전저점 테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일본 시장 볼까요? 일본 시장은 그래도 버텨주는데 엔저 가지고 지금 일본도 엔화가 그렇게 저평가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이거 엔화 약세는 우리한테 좀 도움 아니냐라고 과거의 스토리로 나오고 있는데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일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해석을 하지만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일본도 참 망해가는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에서 그렇게 썩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나마 버티고는 있습니다. 일본은 버티고 있는데 또 하나 중국 볼까요? 중국 증시는 벌써부터 또 어제 금요일 날 보니까 위안화 환율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등락이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더라도 위안화는 드디어 본격적인 약세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위안화 약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측면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위안화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 증시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하반기 그리고 또 지금 이어지는 변화가 썩 좋지 못한 봉쇄나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중국 증시는 그래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 정부의 마사지가 개입이 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추세대로 아니면 또 뭔가 방어하는 역할들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한 3,000선 쪽에서는 또 강력한 지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보입니다만 이게 아무리 어떤 강력한 힘이 들어와도 추세에 대한 흐름들의 저지는 하기가 힘들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홍콩 증시도 요 라인이죠. 요건 한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요때 부분 그러니까 즉 홍콩 증시가 한 6,900선 그러니까 즉 7,000선 밑에서 본격적으로 하회하면서 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얘기하는 ESL이죠. 그러니까 즉 ESL로 홍콩 증시와 많이 연계돼서 벌써 뭐 1년이나 뭐 1년 반 정도까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종목들과 연계된 쪽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낙인이 돼서 터져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정선 효과가 나오게 되면 주식도 같이 뭐 홍콩 H 증시와 뭐 어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청산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또 압박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낙인 과정이 만약에 다음 주 쪽에서 한 6,800선을 좀 심하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루,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보면은 TSMC 때문에 간신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벌써 전저점 때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들 다 보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부터 미국까지 제대로 된 변화가 보기가 좀 힘든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가 고난의 행군을 가고 있구나. 특히 연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안팎 이 두 가지 사실과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또 전쟁 게다가 또 중국의 봉쇄까지 겹치다 보니까 뭐 좋은 얘기로만 꾸역꾸역 움직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쪽에서 지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강한 상황들이죠. 이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번처럼 잘 될 거야 그냥 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것들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딱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추가 하락 염두 전략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추가 하락했을 때 내 계좌가 견딜 수 있겠느냐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고 그에 따라서 근데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약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2700선 뭐 PBR 한 배 버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약세 요인들이 많다고 하게 되면 또 저희가 대부분 대형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변화들을 한 단계 좀 더 앞서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경종을 딸랑딸랑딸랑 한 2주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뷰가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또 말씀드리겠죠. 이 정도면 단기 바닥 찍었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 그때는 또 저 사람 믿을만한가? 이러면 또 상관없지겠지만, 네. 그때는 또 언급을 드리겠죠. 그러면 좀 넉넉하게 현금 마련했던 거 또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아직은, 좀 가드를 올리고 안전벨트 매고 이런 전략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국내 증시 동향으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졌네요. 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어떤 차트를 봤었을 때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장이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역배열이 나왔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추세 저항 안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한번 충격받고 어떤 변화가 나오든 간에 이걸 소화하고 이 중기 저항권 안쪽에서 위치하고 거기서부터 거래 팍 쓸면서 탄력을 받게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기준선이 되는 게 제가 요 검은색 선이죠. 요거를 안착해서 나와야 되는데 벌써 예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작년 12월 달 때도 보게 되면은 안착하는 듯 했다가 제대로 못 가고 제대로 못 갔다가 리바운딩 됐다가 맞자마자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파생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징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강하게 못 올라갈 것 같아 하고 딱 나오는 이런 자리, 이런 쪽에서는 강하게 숏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변화인데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한 번 시도했다가 두 번째 갈 듯하다가 못 가는 자리. 또 이번에도 볼까요? 계속 시도를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밀리는 자리. 이런 쪽에서 일단 적어도 지금 기준은 2725, 30선 정도를 안착해서 그 위쪽으로 가서 한국 증시는 괜찮아, 단단해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될 수가 없는 게 글로벌 증시가 다 저런 상태인데 힘들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격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중기 저항선 쪽에서 움직였을 때 이격이 계속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했다가 제대로 못 가는 자리에서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못 가는 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죠. 이번에도 시도를 했다가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이 100대 안짝을 못하고 밀는 이런 자리들 이게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다시 한번 물론 저희 체력이 있다 보니까 뭐 2600선은 안 깰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적어도 시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흐름들로 보면서 좀 약세 흐름들을 대비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겠죠. 또한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난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번 밀렸다가 돌아가면서 그래도 그 위쪽에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스닥은 좋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압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밀려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만 보기는 코스닥이 안전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구원 투수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불안합니다.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같이 연결돼서 한번 본다고 하게 되면 수급을 한번 봐야 되겠죠. 수급을 봤을 때 이번 주 동향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은 관심 없고 선물도 거의 샀다 팔았다를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은 한 달 정도짜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3,000개 배도가 큽니다. 여전히 샀다 팔았다 가면서 시장의 하락을 조절하는 과정들로만 보여지지 외국인들이 선물로 절대 방어를 한다 이런 개념은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요거 하나, 연기금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이번 주 다른 매수 주체들과 다르게 개인보다도 더 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주식의 국내 주식을 버티는 근거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쪽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 때문에 이번 주는 그나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텼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과연 추세에 역행하는 건지 아니면 버티려고 하는 건지 아직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면 다음 주 연기금마저도 손을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또 탄력들을 잃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연기금이 살렸다. 하지만 다음 주는 모르겠다. 예, 시장이 계속 연기금이 들어와서 방어해준다. 그러면 아마 다른 증시보다 뭐 한 2650 안쪽에서 그래도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연기금이 딱 손을 놓는다. 그러면 외국인들 딱 보면서 연기금 개입 안 하네? 오케이. 마음대로 플레이. 렛츠 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약간 골치 아프죠. 그런 것도 다음 주에 좀 판단해야 될 하나의 수급상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덜 빠져. 그러면 앞서 코스닥 종목들 보셨듯이 테마와 종목 중심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마 종목이 이렇게 강한데 나 저런 거 절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우량한 대형주라고만 보게 되면은 시장에 완전 소외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물론 대형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좀 더 한 발 다가서기 위해서는 아니 당신이 뭐 책임질 거야? 라고 하게 돼서 매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시장에 저희 같은 이제 트레이더들은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내가 매매를 해서 적어도 손해 안 보겠다. 그리고 적어도 시장이 열리는데 내가 충분히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10,000원짜리 한 장은 오늘 내가 벌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일당은 1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벌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런 쪽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차라리 뭐 테마인데 이런 건 내가 못할 테마. 근데 이거는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그래도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테마 아니야? 그러면 따라 붙어야 되겠죠. 붙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 오늘 일당을 챙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생존의 매매고 그게 또 적극적인 저는 트레이더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의 결과가 갔었을 때 결국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갔을 때 코스피 지수가 올 1년 내내 뭐 5% 올랐는데 내 계좌는 30% 40% 올릴 수 있는 그런 강한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식 투자가 저희가 보통 뭐 어떤 저점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 분석하고 이거 마음에 왔으니까 분할 매수 꾸준히 해야지 또 좀 올랐으니까 분할 매도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점잖게 대응하고 또 꾸준히 보유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어가는 시장은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냥 피 터지게 서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걸 하나를 갖고 경쟁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죠. 예, 이런 것처럼 치고받고 하면서 나와서 결국에는 장 마감됐을 때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 계좌 보니까 그래도 오늘 수익률 한 2, 3%는 벌었네 라고 마감할 수 있을 정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타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이겠냐라고 하실지 몰라도 가치 투자로 번 돈과 어떤 단타로 해서 번 돈이 꼬리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나에 맞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 쪽에서 무조건 그거는 저질의 매매 스타일, 이것만 고품격의 매매 스타일, 이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구별을 지면서 대응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가 번 돈 가지고 우리 애들 또 공부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에버랜드 개장 또 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야 될 또 시장에서 내가 얻어가야 될 요만한 성과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종목 공부하고 분봉이나 아니면 또 일봉에 따라서 움직이는 왔다 갔다의 흐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보여줘야 이게 결국에는 내 계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쌓여서 내 실력이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실력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보험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험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네요. 근데 모아놓은 자산이 이거밖에 없다고요? 안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연금보험료 이만큼씩 팍팍팍 부어서 나중에 월 2, 300은 나오게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얼마씩 부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보험 쪽을 준비하신 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제 노후 자산의 핵심은 매매 스킬, 트레이딩 스킬입니다.
이것만 알고 이것만 또 잘 체화되셔서 그냥 뭘 하다가도 오늘 하루가 좀 비네 그러면 바로 HTS 열어서 어디 한번 주식 좀 해볼까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시장의 변화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스킬, 나만의 대응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은 너무 안 부럽습니다. 그냥 뭐 몇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올 하루 뭐 아니면 올 한 달 살 수 있을 거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게 노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보니까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시죠.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주식시장의 첫 번째 고민인 것 같은데 와, 왜 이렇게 오늘 잔소리를 많이 하죠? 뭐 사람이 제가 약간 봄철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약을 먹고 나서 그냥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봤었을 때 돌아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종목들은 조금 더 강한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인플레이션을 전가하는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테마와 종목들이 좀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 주는 4월 말 그리고 또 5월 초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4월 말에 다음 주 일정을 관련돼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혹시나 다음 주에 제가 하루하루 단위로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회사가 실적 발표하고 이런 회사가 또 기업들 중요한 이슈 있고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은 통째로 하는 건 뺐습니다. 뺐고 글로벌 증시가 다음 주 또 기업들 실적도 많고 월말에서 나오는 또 제조업 지표 발표도 있고 또 다음 주는 또 5월 5일 넘어가면서 FOMC 또 금리 결정도 있고 게다가 또 5월 4일인가요? 그때 또 러시아 디폴트 관련된 얘기가 또 딱 이게 우리는 인정 못하겠어. 이거 루블화로 갚는 게 니네 돈으로 갚는 게 이게 갚는 거냐? 휴지를 갖다 주고선 이게 돈 갚았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다 보니까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디폴트가 나올 수 있는 날이 5월 4일. 그러면 FOMC와 함께 다 뭉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시장의 반응들이 실적들이 약간 뭐 조금 삐끗해도 과거에는 그냥 뭐 다음 분기에 잘하겠지 했던 것도 아마 다음 주에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떨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 이런 것들도 아마 시장의 또 하나의 부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면서 이슈 많고 월말 월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한 FOMC 회의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말씀드렸듯이 안전벨트, 쉴드, 가드 뭐 이런 거 다 하는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특징 섹터와 관련된 쪽으로 몇 가지 보게 되면요. 이번 주는 뭐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또 이 사료, 비료, 육계, 수산 다 먹거리죠. 먹거리와 관련된 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음식료 업종까지 연결됐다는 모습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꿈의 주식, 한일사료. 와, 뭐 거래 정지 한번 나오고도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이 모습들. 뭐 이때가 저가가 얼마죠? 2,900원짜리가 13,300원이 됐습니다. 지금 4월 중반에 이거 사고 출장 갔다.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와봤더니 우와 내 재산이 이렇게 되는 꿈의 숫자 한 4배 났네요. 4배.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냐 뭐라고 말은 참 하긴 못해도 한번 그러면 뜯어보겠습니다. 저희 레몬 리서치의 툴로 한번 이 회사의 흐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일사료 뭐 다 아시겠죠? 뭐 비료 관련돼서 1968년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네요. 예, 거의 임 대표님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죠. 이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어떤 이 관련된 배합사료 쪽으로 계속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그러면은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을 봤었을 때 그래도 만약에 이게 한일사료가 아니고 그냥 기업으로 온다. 턴어라운드를 꾸준히 하면서 확장사로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3천억대 있다가 매출 자체는 한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크게 는 게 없어도 영업이익 자체가 갑자기 2020년보다 확실히 좋아졌고 체력은 좋아졌고 순이익도 몇 배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 물론 부채 비율을 150%고 회사에 돈이 그렇게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업력에 비해서는 좀 돈이 쌓인 게 없네라고 할지 몰라도 이런 좀 턴어라운드 기조가
비료업체 쪽에서는 그래도 눈길이 가는 회사였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만약에 들어갔다, 뭐 어떤 기본적인 차원에서 좀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한일사료가 4천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4천억은 좀 비싸죠. 예,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턴어라운드 되고 올해 얼마 실적을 보여줄지 몰라도. 그리고 또 사료업체들 같은 경우는 곡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정가해서 또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진에 대한 한계가 그만큼이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큐가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 즉 그렇다고 뭐 갑자기 돼지나 뭐 닭, 그리고 또 이 관련된 가축들을 많이 키울까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키워서 이 큐를 받아줄 정도로 큰 사료의 변화가 나올 거예요.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뭔가 기업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많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걸 가지고 주가가 반응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되는 게 없는데, 이런 쪽밖에 없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만 이거를 너무 욕심을 부릴 자리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사료를 필두로 해서 지금 보여지는 뭐 비료업체들 뭐 육계 수사는 왜 올라가는지 예.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뭐 대한제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대한제강이 나왔네요. 대한제당이요. 예, 설탕 관련된 쪽. 이쪽도 한번 급등하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도 이어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면서 또 밀 관련된 뭐 사조동화원 이런 것도 밀 가격도 급등하다 보니까 2차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쪽에 대해서 만약에 또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 사조동화원보다 좀 작은데 팔팔하게 움직일 종목 없을까? 그러면은 또 찾는 게 한탑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도 보게 되면 아예 상한가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때는 테마 종목 중심의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웬만하면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작은, 차라리 소형주로 가서 이쪽 테마가 맞다 그러면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탑의 뭐 기업 분석이나 이걸 쭉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관련해서 밀 관련주를 쭉 보다가 그래도 나의 타겟은 어차피 오늘 이거 뭐 계속 가져갈 것도 아니고 오늘 중으로만 이용하겠다. 그러면 단기적인 거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소형주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중소형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밀 관련된 쪽에 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대한제분 같은 경우 이것도 올라가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 쪽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도 각종 돌아다니는 이런 관점 쪽에서 사료, 비료 뭐 이런 먹거리 쪽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나 저런 거 못 따라가겠어. 그래도 약간 시장에 맞춰가겠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음식료 업종이겠죠. 그래도 가격을 이제 계속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목에 차게 되면 계단식으로 해도 가격은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음식료 업종이 잘하는 거 용량을 줄입니다. 네, 고지 안 하죠. 이거는 저희 특별한 보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한때 뭐 과자를 먹어 질소를 먹어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좀 많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좀 허름하게 돼서 이제 이런 거 장난 안 치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오늘 이마트 한번 가보세요. 내일 이마트는 너무 특정적인데 마트 한번 가보세요. 요즘 과자가 빵빵해진 게 눈에 띕니다. 저는 애들이 과자 사달라고 그래서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난 또 하기 시작하네. 그렇게 시작하죠. 중량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빵빵해진 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회사 업체들 보고 주식 사셔야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본 게 혜태제과였거든요. 혜태제과가 이게 얘네들 이런 거 다시 시작하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예, 확인하다 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을 정도. 이게 그냥 거래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도 좀 같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구나 라고 했는데, 마트에 가서 그런 걸 확인해서 혹시나 이런 걸 이용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생활 속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저히 못 따겠다 그러면은 음식료 업종 쪽에서 한두 종목 쪽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제가 그래도 CJ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CJ 제일제당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거 주봉의 움직임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가셔서 과거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시대 때 이런 때죠. 2015년도에서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거기서 가격 전가 능력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누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월봉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CJ제일제당도 이제 첫 움직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움직였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실적이 확 꺾이는 종목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 더 싼 종목을 찾는다. 대상이죠. 대상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횡보됐다가 이제 과거에 한때 보게 되면 가장 그때 나왔던 그 인플레이션 압력 쪽에서 주가의 탄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또 많이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일봉들이 요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오르는 자리고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아직 월봉상에서는 이제 막 시작했던 자리들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적어도 뭐 한 3만 원대 부분까지는 여력이 있겠네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매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음식료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쪽이 대세고 이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고물가 올라간다? 어떤 가격 인상 아니면 중량을 줄이면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또 이제 고물가가 하락한다. 그럼 처음에는 음식료 업종이 위축될 거예요. 뭐 출렁일 겁니다. 그러다가도 가만 보자.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원가가 빠지네. 실적이 더 좋아지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랠리가 나옵니다. 이런 쪽을 다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한번 또 확인해야 될 섹터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뭐 중소형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소형 그냥 삼양식품은 여전히 지금 계속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롤링을 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작은 레벨 보게 되면 제가 요즘 뭐 가장 또 많이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보라티알 뭐 이런 종목들 외국계에서 수입해다가 이걸 가지고 했던 거를 그대로 또 국내 쪽에 파는데 리오프닝 쪽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 뭐 CJ 프레쉬의 신세계 푸드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같이 나오는 쪽에서 가격 저가 능력 뚜렷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이 이제 실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반영하는 정도까지 아직은 올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올라오겠죠. 이런 거라든가 아까 삼양식품 보게 되면 삼양식품에서 스프 만드는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 이게 S&D라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반응하고 있죠. 왜냐면 삼양라면의 원가에서 한 20%를 차지한다라고 되면 이런 회사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더 작은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SMC죠. 예. 죄송합니다. MSC죠. 예. 이제 막 약기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이런 것도 꾸준히 안 빠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오히려 식품 첨가제 쪽에서도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될 그리고 실적도 작년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반영이 되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종목들 아니면 대형주까지 다 커버를 하면서 음식료 쪽에 하나하나 또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에너지 체계가 변화가 되면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도 뭐 강관, 철강 처음에는 강관주가 움직이다가 이제 철강주까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강주까지 움직이게 되는 변화는 이게 2번, 3번은 모두 다 합치게 되면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시장에서 아니 경기가 좋아져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들 다 충격을 흡수하고 이제 다음 자리가 되게 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래 이제 금리는 됐고 근데 금리를 올릴 정도로 시장의 체력이 되나? 경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연준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이걸 맞춰갈 섹터가 없나? 거기다가 리오프닝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가 같이 연결되면서 나오는 게 없나? 라고 물론 중국의 봉쇄가 풀려야 되겠죠. 이거가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쪽이 또 하나의 떠오르는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영향권이다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강관 쪽은 미국의 에너지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부분 철강 쪽은 또 최근 들어서 중국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철강 산업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채울 쪽은 물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다시 열려서 쏟아내면 어떻게 하나? 근데 중국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많이 산업을 이산화탄소를 쓰는 업을 많이 줄여버리고 있죠. 그리고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 게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철강 공장들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 쪽에서 수요는 여전히
글로벌 인프라 투자하고 있고 또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다양한 산업들이 여전히 수요는 있는 조합이라고 하게 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철강이 피크아웃이라는 얘기 작년도 들었고 올해도 또 들읍니다. 이게 맨날 피크아웃이고 주가는 거기서만 머물까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큰형님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더 실적 이날 발표하고 또 밀렸습니다. 피크아웃이래. 네, 맨날 피크아웃이래. 그런데 영업이 2조 3천억.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포스코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이번 분기 실적이 2조 3천억 나왔죠. 근데 지금 과거에 작년 1분기 때 1조 5천억 나오고 와 포스코 실적 잘 나온다. 이제 괜찮겠네 라고 하다가 작년 4분기에 2조 3천억 내놓고도 내년부터 그냥 피크아웃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많이 밀리고 재미없는데 2조 3천억대 이번에 딱 나오고도 1분기가 피크아웃일까요? 과연 이거는 예측치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죠. 이 기준으로 그대로 맞춰간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그러면 한 2조 5천억, 2조 3천억 정도에서 한 올해 6조 그러니까 2 곱하기 4 그러면 8조죠. 예, 그러면 한 7조 8조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되면 작년보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 나오는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포스코가 시총이 26조입니다. 보통 순이익 한 5조에서 작년에 턴어라운드 해서 5조 때 나오는 회사가 26조 딱 절반 받고 시장 평가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싸다고 볼 수 없겠죠. 거기다가 더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철강 쪽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시되 중형 그러니까 이런 장치 산업을 매매하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런 트렌드가 맞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쫓아서 이런 그 흐름들을 트렌드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마저도 움직이고요. 더 강한 쪽은 동국제강 훨씬 더 세죠. 그러니까 즉 급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철강 쪽에서도 움직이는 급들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참고하셔서 철강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은 마음에 맞는 것들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초에는 강했다가 다시 좀 주춤하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번 주 중반에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중공업 이쪽이 안고 있던 고민하던 드릴십 쪽을 내척을 다 1조 2천억 정도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시름 덜은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재고 자산으로 안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떨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던 게 이제 정리가 되다 보면 재무 구조나 아니면 또 운영 자금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나오고 좀 자신 있게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호재입니다만 재료 발표하고는 당연히 주가는 또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추세가 꺾이겠느냐라는 부분들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는 이걸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가 견조하게 움직여져야 어떤 동향들이 나오겠다는 쪽인데 최근에 이 시가총액이 13조 되는 회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어지는 것도 조정도 좀 깊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마무리되고 또 움직이는 대표적인 근거 보면은 현대중공업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외국인들이 MSCI 지수 편입과 함께 사고 있는 변화가 적어도 5월 달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아무리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하고 있는 거 다 쏟아붓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계속 사겠다는 입장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지지권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중공업 일단 요 자리 한 13만 5천 원대 밑에서는 잘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쯤 되게 되면 약간 제가 보는 첫 번째 요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이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살짝 되는 정도.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때도 보게 되면 첫 번째 빨간색 선 보이죠? 파란색 선 보는 이런 자리들이 크로스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위축이 됐다 줄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추세를 쭉 맞춰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저라면은 그냥 추세가 맞춰간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막 올라간 자리에 아예 저런 거 뭘 못 따라가 이러고 있다가 요게 확인이 돼서 또 크로스가 나는 자리 정도쯤에서 거래나 수급 등은 큰 자리 없다 그러면 사게 되면 영락 없이 또 수익이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은 아직 지금 변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소화하고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즉 지금 건조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다 계약금까지 받아서 실적에 반영되는 쪽은 2년 전에 받은 물량이 아니냐. 그럼 2년 전에 받았던 계약건은 그때 신조선가 지수는 그러니까 조선을 만들 때 나타났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원자재 비용들이 훨씬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만들어도 이거 수익성에서 안 좋은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도 어떤 실적 발표가 분기별로 했었을 때 또 혹시나 빅베스라고 하는 또 그동안 또 충당금할 것들 다 쏟아붓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두려움이 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선주는 그때 사는 겁니다. 실적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신조 성과가 반영돼서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때는 주가가 여기 안 있습니다. 벌써 저만큼 또 날아가서 위쪽에서 있죠. 근데 항상 그런 거 가지고 고민 많고 이거 이번에도 또 적자폭 큰 거 아니야? 어떻게 막 머리 싸매고 있을 때, 그때가 추세는 막 갇혀가는 초입대가 매매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또 연관되는 조선 기자재 쪽,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라만 고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고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진중공업 이런 몇 가지만 보게 되면은 가장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선 관련된 쪽이죠. 그리고 또 LNG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말할 수 없이 한국카본 빼줄 수는 없고요. 섭섭하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근데 고점에서 저렇게 돼 있는데 사야 돼? 어렵죠. 그러면 혹시나 이번 조정권을 통해서 다음 자리 약간 13,000원대 밑에 한 12,500원 이 정도쯤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또 맨날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네? 라고 하게 되면 저도 할 말은 없죠. 예. 좋으니까 올라갔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HST 엔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저거 저런 걸 얘기를 해?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자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약한 이거는 10,000원대 초반 그냥 둥그스름하게 그 정도까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 잘 안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물려도 아마 밑으로 갔다가 금방 올라옵니다. 이런 쪽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몇 가지 조선기자재 지금도 많이 탐구해 보세요. 아마 조선기자재 쪽이 과거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성광밴드 이쪽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피팅 밸브 이쪽과 관련된 쪽은 약간 거기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지금 강관 쪽이나 아니면 플랜트 산업들이 다 움직이는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연관성이 나오는 피팅 밸브 업체들, 특히 하이로 코리아라든가 그리고 또 태광. 저는 개인적으로 태광을 더 제일 탑픽으로 꼽을 수는 있습니다. 소광밴드랑 태광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왜냐면 태광이 2차전지 업체가 있는데 전혀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이런 거는 나중에 후속 모멘텀으로 한번 쭉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 조정 받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살짝 드렸습니다. 이번 주 특징 섹터까지 해서 이번 주 좀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개 봤는데 이번 주 특징 섹터는 딱 그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게임주, NFT 막 이렇게 얘기하던 게 완전히 시장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만큼 금리 인상기와 시장의 색깔은 바뀐다라는 쪽들이 또 하나의 보여주는 근거고, 이런 어떤 변화들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들도 다 체크를 해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래서 너 토요일 날 8시에 문 열어놓고 뭐 하는 거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중요한 얘기는 그거 하나입니다. 일단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장이 펼쳐지겠구나.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처럼 이번 주처럼 약간 종목이나 테마 쪽이 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기금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또 오히려 더 타격이 나오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좀 현금을 한 30-40% 정도 확보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으로 어차피 저건 다 못 파는 것들 기다렸다가 나중에 변화 오고 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좀 더 슬기로운 현상, 아니면 시장이 많이 밀리게 되면 그냥 관망이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다음 주에 가장 저희가 해야 될 적극적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네, 이제 9시가 넘어갔네요. 저도 9시, 네, 여러분들도 9시. 그래서 이번 주 또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매일 보니까 정겨우시죠? 네. 만나면 좋은 친구, 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매일 뵙고 토요일도 뵙고
일요일은 교회 가야죠. 네. 와이프 따라 끌려갑니다. 이렇게 꼭 끌려서 가는데, 네. 예. 종교 활동 좋습니다. 네. 예,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가지 보시고요. 다음 주도 좀 힘내시길 기원하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준비한 주간 투자 전략. 제가 지난번에는 증시 산책 아니면 또 좀 약간 또 토요일에 뭔가 로고를 멋있게 만들려고 봤는데, 임 대표님이 바로 컷시키셔가지고, 예, 못 쓰고요. 혹시나 토요일에 걸맞는, 공모합니다. 예, 공모합니다. 걸맞는 또 저만의 색깔이 보일 수 있는, 뭐, 증시, 뭐, 땡땡, 이런 거 있다고 하게 되면, 댓글에 남겨주시게 되면, 그분, 제가 소정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예, 네. 예, 채택되시면, 예, 제가, 뭔가, 예,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1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증시 땡땡 코너에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